안녕하세요. HLB는 자금 조달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했고요. 두산인프라코의 DICC는 FI 투자자에게 했습니다. 둘 다 자금 조달이지만 평단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대처가 다릅니다. 소액 개미 주주들은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기관 투자자는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소송도 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1위고요. 2위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두산그룹 채권단 관계자는 7일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밥켓을 묶어서 패키지로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주관사는 여기 CS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곳이고요. 이달 중, 그러니까 8월에 예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비 입찰 과정에서 잠재 인수보들의 인수의향을 받은 다음에 다음 달 9월이겠죠? 이때 본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일에 업계에 따르면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최근에 인수 자문 업무를 3일회계 법인에 일임하는 등 인수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물자인 만큼 국외보다는 국내 업체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굴착기 시장에서는 세계 1위는 미국의 캐터필러거든요. 여기가 1위입니다. 1위인데 굴착기라는 건 뭐냐,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내는 기계입니다. 여기 포크레인이 있죠. 이걸 파내는 게 굴착기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이거 이제 제품들이고요. 그 빌드 타이거. 그래서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현대건설기계라고 했잖아요. 본보건설기계랑 20%, 30%로 2, 3위를 다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에는 이제 더 큰 경쟁자들, 기업들이 있는데 캐터필러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두산인프라코어가 방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팔리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M&A 같은 그런 인수 얘기가 나올 때는 말이 왔다 갔다 하죠. 또 7일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이랑 재계 등 따르면 우리는 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수를 검토한 적도 없고 자문사를 선정하는 일도 없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도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일. 그래서 인수전은 이제 항상 눈치 싸움입니다. 자, 이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제 DICC가 있는데요. 이 DICC라는 것은 1994년 중국에서 설립이 된 굴착기 제조, 판매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중국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2016년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알짜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밥캣, 그다음에 DICC 실적 덕분에 2017년에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다. 자, 그런데 이 DICC와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까지 선임을 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지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이력이 적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마통까지 끌었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자, 금액이 어떻게 되냐? 두산인프라코어의 현재 시가총액은 지금 1조 5천억 원 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재무적 투자자 FI들과의 중국법인 관련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최대 1조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인데 최대 1조 원을 여기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누구냐?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PE랑 미래에셋 PE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적 투자자들인데, 자, 저런 소송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2011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대략 한 9년 전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때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지분을 20%를 IMM, PE 등의 FI에게 3,80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ICC가 중국에서 1994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이 중에서 20%를 요 PI에게 대략 4천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4천억 정도를 PI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P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요.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3년 안에 기업 공개 IPO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DICC 지분 80%까지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동반 매각 청구권 그 드래그 얼롱을 FI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안에 IPO 못하면은 이거 지분 네 거까지 전부 다 싸그리 해가지고 팔아서 우리 현금화 시켜줘라, 우리 수익을 내줘라 라는 말입니다. 소송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기업 공개도 3년 안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동반매각 청구권도 이거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약간 이렇게 돼서 투자금을 회수를 못했다, 두산그룹이 매각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5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상태고요. 1심에서는 누가 이겼냐? 두산이 이겼고요. 2심에서는 FI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FI가 가져간 DICC 지분은 20%입니다. 이거는 소수 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80%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죠. 중국 자회사. 그래서 요거를 이제 IPO를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IPO 돼서 상장이 돼 있지만은 3년 안에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게 늦었기 때문에 이제 드래그 얼롱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안에 IPO 못했으니까 이거 동반 매각 총 요청권. 동반 누구냐?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진 이 80%까지 동반을 해가지고 내 거 20% 해서 한 번에 제3자에게 팔아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팔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요 DICC 지분을 잃게 되잖아요. 회사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청을 사실 들어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결국에는 이제 FI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거 자꾸 안 팔려고 하니까 지분 매각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금액이 1조 원까지 최대로 가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지금 1심, 2심 끝났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 뒤에 만약에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오면 우발 채무와의 현실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2심에서는 FI 편을 들어주면서 현재 FI가 서로 치고받고서 1대1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DICC 지분 매수 가격 선택권이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선택하는 걸 두고서 FI 측이랑 이견이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가격, 페어밸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2심 결과를 뒤집지 않는다. 즉 FI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두산그룹은 이 FI들에게 약 8천억 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지금 2015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투자 원금이 처음에는 이제 3,800억 원이었는데 15% 이자가 매해 가산이 되면서 소송 가액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가액이 8천억 원. 이게 15% 그냥 단순 기하평균 아니라 산술평균만 해도 5를 곱하면 75%가 되잖아요. 거의 2배가 됩니다. 곱하기 2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 위기도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이 FI의 엑시트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는 DICC 매각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돌려주지 않을까라고도 누가 내다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DICC 소송의 본질은 뭐냐? FI 측이 지분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익까지 덧붙여서 지분을 되사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FI 측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유상증자로 이제 주주 배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딱히 사실 그 권리들이 없습니다. 어떤 옵션 같은 게 없는데 FI 측은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드래그 얼롱, 태그 얼롱,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 같은 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틀리면 소송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3년 내 DICC 기업 공개에 불발했죠. 계속 연기가 된 거죠. 연기, 불발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공개 매각도 실패를 했습니다. HIB 같은 거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NDA 신청 한다는데 그게 계속 조금 연기되고 폴체인 탄다고 하는데 조금씩 연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소액주주는 할 수가 없는데 FI들은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 사실 기업 경영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기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연기됐지만 결국엔 IPO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PI 측에서는 우리는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수익을 안 주면은 이거 너네 잘못인 거죠. 외부 변수는 모르겠고 돈 돌려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결과는 2015년에 소송이 되고 17년에 이제 나왔죠. 두산 들어줬고 2심에서는 FI 측 손을 들어주는데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여부를 다루는 1, 2심은 사실심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 3심은 1심이랑 2심의 판결이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뭔가 결론을 내리는 거랑 달리 대법원 판결은 이 법률이랑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1심이랑 2심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논리에 오류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I 측에서 지금 이겼다라고 끝나고 대법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법리적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은 두산 쪽 이제 힘을 조금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이제 파기환송하더라도 두산 입장에서는 2심부터 또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법률의 논리가 조금 오류가 있네요. 2심 해서 다시 가면 2심부터 다시 하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발 채무로 보기는 어렵고요.
있어서 이게 결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우발채무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원금이 3,800억 원이었잖아요. 이게 15% 적용한 요걸로 청구를 했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1심 후 2심까지는 상사 이자율이라서 6%를 했고 2심 판결 후에는 소송총지법에 따라서 15%, 어쨌든 뭐 8천억 원에서 뭐 1조 원까지 지금 소송 가액이 그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근데 두산인프라코 신용등급은 지금 소송이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우발채무로 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았는데도 투자 적격 등급 최하단이 BBB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2011년 FI가 DICC IPO를 바라고 20% 지분을 투자했는데 3년 내에 IPO가 불발이 됐고 2015년엔 공개 매각도 불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20%를 그 드래그 얼롱 해가지고 네 것까지 해서 같이 제3자에게 팔아라. 그래서 나 투자금 회수하게 해줘라 라고 소송 걸었고 이게 8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소송 가액이, 이런 점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대응이 달라지는 점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